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머릿속에 프랑스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에펠탑, 와인, 명품, 한 달짜리 여름휴가, 일주일에 35시간만 일하고도 우아하게 사는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했던 나라죠. 그런데요, 지금 그 프랑스가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가라앉고 있는 나라가 됐다면 믿으시겠어요? 2024년 기준으로 프랑스 국민 한 사람이 버는 돈이 유럽연합 평균의 98%까지 떨어졌습니다. 평균에도 못 미쳐요. 무려 3년 연속으로요. 더 충격적인 건 한때 프랑스가 한 수 아래로 봤던 이탈리아 그리고 키프로스보다도 낮은 성적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한때 유럽을 호령하던 나라가 이제는 옆자리 친구들에게 추월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우아하고 화려했던 나라는 어쩌다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기 시작한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몰락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이 나라가 얼마나 화려했는지부터 봐야 해요. 때는 2차 세계대전 직후 프랑스는 전쟁으로 폐허가 됐습니다. 공장은 부서지고 도시는 잿더미가 됐죠. 그런데 이 나라가 선택한 부활 방법이 좀 특이했어요. 보통 자본주의 국가는 기업들이 알아서 경쟁하게 둬라 이러잖아요. 프랑스는 정반대였습니다. 정부가 직접 운전대를 잡았어요. 이걸 프랑스어로 디리지즘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국가가 직접 경제를 운전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나라로 치면 정부가 직접 항공사도 만들고 직접 기차도 굴리고 직접 전기회사도 운영하는 거예요. 실제로 프랑스는 그렇게 했습니다. 에어프랑스 같은 국적항공사, 세계가 부러워한 고속철도 태제배, 거대한 전력회사까지 전부 국가가 직접 만들고 직접 끌고 갔어요. 그리고 이게 진짜로 먹혔습니다. 전후 30년 동안 프랑스 경제는 무섭게 성장했어요. 프랑스 사람들은 이 황금기를 영광의 30년이라고 부릅니다. 국가가 든든하게 받쳐주니까 국민들은 그 안에서 안락하게 살 수 있었죠. 여기서 또 하나의 신화가 만들어집니다. 바로 복지예요. 프랑스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국가가 책임진다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아프면 국가가 치료해주고, 늙으면 국가가 연금 주고, 일자리 잃으면 국가가 먹여 살리고, 1년에 한 달씩 유급휴가 가고, 주 35시간만 일하고, 전 세계가 야, 저기 선진국이지 하면서 부러워했어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완벽하죠? 국가가 다 알아서 해주는 나라, 일은 적게 하고 삶은 풍요로운 나라. 그런데 말이에요, 바로 이 완벽해 보이는 그림 속에 첫 번째 균열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 여기 좀 이상한 숫자가 하나 있어요. 프랑스 국민이 버는 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럽 평균에도 못 미칩니다. 평균의 98%요. 그런데요, 프랑스 국민이 쓰는 돈, 그러니까 소비 수준은 유럽 평균보다 무려 6%나 높아요.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버는 건 평균 이하인데 쓰는 건 평균 이상이라니.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비밀은 이거예요. 프랑스 국민이 누리는 소비에는 자기 지갑에서 나간 돈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국가가 대신 내준 것들, 그러니까 거의 공짜인 병원비, 학비, 각종 복지 혜택까지 전부 포함된 숫자거든요. 쉽게 말하면 내 주머니에서 안 나가도 내가 누린 건 누린 거잖아요? 그걸 국가가 채워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돈은 국가가 어디서 구할까요? 세금으로 다 메우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프랑스는 세금으로 걷는 것보다 더 많이 써요. 그 모자란 돈을 나라가 빚을 내서 메우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 일상으로 비유해 볼게요. 여기 한 가정이 있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용돈도 두둑이 주고 병원비도 대주고 학원비도 다 내줘요. 그러니 이 자식은 자기가 버는 것보다 훨씬 풍족하게 살죠. 그런데 말이에요, 정작 그 부모가 매달 마이너스 통장으로 그 돈을 대고 있다면요? 자식의 풍요는 진짜인데 그걸 떠받치는 부모의 통장은 텅텅 비어가는 거예요. 지금 프랑스가 딱 그래요. 국민 개개인의 삶은 여전히 우아하고 풍족해 보이는데 그걸 떠받치는 국가의 곳간이 빚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핵심은 일하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프랑스는 일하는 인구의 비율이 유럽 평균을 밑돕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같은 남유럽 국가들과 함께 하위권이에요. 게다가 근로 연령 인구 한 사람당 일하는 시간을 따져보면 이 그룹에서도 바닥권입니다. 적은 사람이 적게 일하는 나라, 그런데 쓰기는 평균 이상으로 쓰는 나라. 생산은 점점 줄어드는데 소비는 그대로니까 그 간극을 빚으로 메울 수밖에요.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든 늪에 발을 들인 겁니다. 그런데 더 뼈아픈 건 따로 있어요. 그나마 나라를 먹여 살릴 똑똑한 젊은 인재들마저 프랑스를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세금은 무겁고 일해도 월급은 잘 안 오르고, 그러니 야망 있는 젊은이들이 여기선 답이 없다 하면서 영국으로, 미국으로 짐을 싸는 거죠. 미래를 짊어진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나라, 이걸 두뇌 유출이라고 부르는데요. 일하는 사람도 적은데 그중 제일 뛰어난 사람들까지 새어나가니까 나라의 기초 체력이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겁니다. 자, 그럼 국가가 떠안은 이 빚 도대체 얼마나 불어났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진짜 충격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프랑스의 나랏빚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3조 4천억 유로가 넘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5,600조 원. 숫자가 너무 커서 감이 안 오시죠? 우리나라 1년 예산이 대략 600조 원대인데 그 9배가 넘는 빚을 프랑스가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비율입니다. 한 나라가 1년에 버는 돈 전체를 GDP라고 하는데요. 프랑스의 빚은 이 GDP의 115.6%까지 치솟았어요. 자기가 1년에 버는 것보다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숫자가 얼마나 빠르게 늘었는지 한번 보실까요? 2019년만 해도 98%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터지고 에너지 위기 오고 복지 지출은 계속 늘고 그런 사이 116%까지 뛴 겁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2027년이면 121%, 더 멀리는 129%까지 갈 거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소름 돋는 비교를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그리스 기억하시죠? 2010년대 초반에 나라가 파산 직전까지 가서 유럽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놨던 그 그리스요. 프랑스의 부채 비율이 지금 그 위기에 그리스를 향해 다가가고 있다는 겁니다. 유럽연합 안에서 프랑스보다 재정 상태가 엉망인 나라는 이제 그리스랑 이탈리아 딱 둘밖에 안 남았어요. 한때 유럽을 이끌던 나라가 유럽의 문제아 명단 3번째 줄에 이름을 올린 거예요. 상황이 이러니까 세계가 가만히 있겠어요?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라는 곳이 있어요. 나라의 빚 갚을 능력에 점수를 매기는 곳인데 이것이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시켜버렸습니다. AA-에서 A+로요. 이게 프랑스 역사상 가장 낮은 등급이에요.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뭐가 문제냐고요? 우리도 신용점수 떨어지면 대출이자 비싸지잖아요. 나라도 똑같아요. 등급 떨어지면 빚을 새로 낼 때 이자를 더 많이 물어야 합니다. 이자 비용만 1년에 수십조 원이에요. 빚을 갚으려고 또 빚을 내고 그 빚의 이자가 또 빚을 키우고 악순환의 늪이 점점 깊어지는 거죠. 자, 그럼 누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이렇게 위험하면 빨리 허리띠 졸라매고 고치면 되잖아. 맞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프랑스는 그걸 못합니다. 왜 못하는지 지금부터가 진짜예요. 프랑스가 개혁을 못하는 이유, 여기에 일반인은 잘 모르는 정교한 함정 2개가 숨어 있어요. 첫 번째 함정, 노동조합입니다. 프랑스의 노조 가입률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의외로 낮아요.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노동자 10명 중 1명만 노조에 가입돼 있는 거죠. 에이, 그럼 별 힘 없겠네 싶으시죠? 그런데 여기에 마법 같은 장치가 하나 있어요. 프랑스에서는 노조가 회사랑 맺은 협약이 노조에 가입 안 한 사람한테까지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 적용 범위가 무려 98%에 달해요. 가입은 10명 중 1명만 했는데 그 효력은 거의 전 국민에게 미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비유로 풀어볼게요. 아파트 단지에 주민 100명이 사는데 입주자 대표회의에 나오는 사람은 딱 10명이에요. 그런데 이 10명이 정한 규칙이 회의에 코빼기도 안 비친 나머지 90명한테까지 그대로 강제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명의 목소리가 실제 숫자보다 몇 배는 더 크게 울리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노조가 파업하자 하면은 나라 전체가 멈춰섭니다. 기차가 안 다니고 학교가 문 닫고 쓰레기가 길에 쌓여요. 정부가 연금이든 노동이든 뭔가 손대려고 하면 그때마다 이 강력한 파업이 정부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함정. 이게 더 심각해요. 바로 정치입니다. 지금 프랑스 의회는 3조각으로 쪼개져 있어요. 가운데 중도파, 왼쪽 좌파, 오른쪽 우파. 그런데 이 셋 중 누구도 과반을 못 가졌어요. 어느 쪽도 혼자서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면요. 나라 살림을 고치려면 3가지 방향밖에 없어요. 중도파는 효율적으로 개혁하자. 좌파는 복지는 절대 못 줄여. 오히려 늘리자. 우파는 무조건 허리띠 졸라매자. 셋이 완전히 정반대를 외치고 있는 거죠. 비유하자면 자동차 한 대에 운전자 3명이 타고 있는데 한 명은 엑셀을 밟고 한 명은 브레이크를 밟고 한 명은 핸들을 반대로 꺾는 상황이에요. 이 차가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못 가요. 그냥 그 자리에서 부들부들 떨기만 하는 거죠. 실제로 프랑스는 이 교착 상태 때문에 총리가 줄줄이 갈려나갔어요. 긴축 예산안을 내면 야당이 뒤집어 엎고 또 내면 또 뒤집히고. 얼마나 심하냐면요. 2025년에 임명된 한 총리는 내각 명단을 발표한 바로 다음 날 사임했어요. 취임 한 달도 못 채우고요. 프랑스 5공화국 역사상 가장 짧게 일한 총리로 기록됐습니다. 나라를 끌고 갈 사람이 한 달을 못 버티는 상황. 이게 지금 프랑스 정치의 현 주소예요. 결국 표를 얻으려면 인기 있는 정책, 그러니까 돈 풀고 복지 늘리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고쳐야 한다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아무도 고칠 수가 없는 구조. 이게 프랑스가 빠진 진짜 함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거봐, 복지 펑펑 쓰니까 저렇게 망하지 하고 혀를 차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부터예요. 이거 절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프랑스가 왜 무너졌는지 다시 정리해볼게요. 저출산, 고령화, 연금 고갈, 그리고 안보 위협. 일하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부양해야 할 노인은 늘어나고 연금 고가는 비어가고 빚은 쌓이고.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물론 단기적인 위험만 보면 지금 당장은 프랑스가 훨씬 위태로워요.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아직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프랑스가 115%를 넘긴 데 비해 우리는 아직 그 절반 안팎 수준이에요. 숫자만 보면 우리는 아직 괜찮네 싶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반전이 있어요. 중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한국이 프랑스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우리나라 출산율 세계 최저거든요. 압도적인 꼴찌예요. 프랑스도 요즘 출산율이 떨어졌다고 난리예요. 그런데 그 떨어졌다는 수치가 1.6명대예요. 우리는요? 한 명도 안 돼요. 0.7에서 0.8명 수준이에요. 프랑스가 위기라고 부르는 숫자가 우리한테는 꿈같은 숫자인 거죠. 연금을 내줄 젊은 사람이 사라지는 속도가 프랑스와는 비교도 안 되게 빠른 겁니다. 게다가 우리도 연금 개혁 한번 하려고 하면 세대 간에, 진영 간에 엄청나게 싸워요. 프랑스 의회가 세 조각 나서 마비된 거 우리라고 자유로울까요? 그리고 하나 더, 프랑스가 휘청이는 이유 중 하나가 미래를 끌고 갈 디지털 산업이 약하다는 거예요. 물론 프랑스에도 에어버스, 명품 그룹 LVMH처럼 세계 1등 기업은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구글, 애플, 엔비디아 같은 거대 IT 플랫폼 기업은 못 키웠어요. 규제는 잔뜩 만들면서 정작 디지털 경제로 갈아타는 속도는 한참 뒤처진 거죠. 자, 우리에게 대입해 볼까요? 한국이 지금 반도체, AI 이런 분야에서 밀리기 시작하면요, 새로운 파일을 못 만들면 결국 줄어드는 파일을 놓고 세대끼리 싸우는 프랑스 꼴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럼 프랑스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답은 사실 다 나와 있어요. 진영 논리 걷어내고 데이터에 기반해서 지출을 다이어트하고 연금은 더 내고 좀 더 늦게 받는 쪽으로 손보고 무엇보다 경제의 생산성을 끌어올려서 파이 자체를 키우는 거예요. 말은 쉽죠? 그런데 이게 표를 읽는 일이라 아무도 먼저 나서질 않아요. 프랑스가 딱 그러다 여기까지 온 거고요. 프랑스의 오늘은 어쩌면 우리의 내일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을까요?